네, 4월에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47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 고용 쇼크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을 현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성공적인 방역으로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최소화했다는 평가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시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4월 취업자 수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2월 이래 최대폭의 감소인데요. 좀 어떤 의미로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달 우리나라의 이 취업자 수가 무려 47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근 한 5년계 평균 데이터를 보면 한 달에 30만 명 정도가 늘어나야 정상, 30만보다 조금 더 많이 늘어나면 호황 이렇게 보아왔었는데요. 30만 명이 늘어나기는커녕 47만 명이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약 80만 명 정도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지난해 연말부터 우리나라가 좀 고용자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50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거기에 비한다면 이번 달에 47만 명이 줄었으니까 늘어나야 될 50만 명이 안 늘어나고 또 신규로 47만 명이 줄었으니까 거의 100만 명 가량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업자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정도 숫자는 지난 10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심하고 21년 전 그러니까 1999년 IMF 외환위기 당시 그때보다는 조금 못한 정도 그러니까 21년 만의 지금 최악의 고용 한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용 한파, 고용 참사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업률은 전년 대비 오히려 0.2%포인트 빠졌더라고요. 이런 괴리 왜 발생하는 건가요? 아주 그 통계학적으로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재밌다기보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미국의 경우에는 이 실업자가 늘어나고 미취업자가 늘어나면 바로 실업률이 폭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4월 달 실업률은 무려 14.7%가 올라서 지금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실업률은 오히려 줄었죠. 예. 그래서 4%대 초반이단 말이죠. 실업률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국가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는 실업률을 잡는 통계 방법상의 착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실업이라 할 때 우리 경제학적 개념은 일자리가 그냥 없는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으면서 앞으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구체적인 노력한 사람, 그 사람을 실업자로 보거든요. 예. 거기도 이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아예 경제 비활동 인구로 해서 경제 활동 인구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 4월 달에 그 실업자가 47만여 명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취업 시장에서 47만 6천 명이 배제됐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시 일자리 가질 노력을 하지 않고 아예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실망실업이라고 그럴까요? 해봤자 일자리가 있겠느냐? 그냥 놀자. 이런 그런 면에서 더 안타깝다는 거고요. 또 뭐 일각에서는 정부가 실업보험제도라든지 이미 일시휴업제도 이런 것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당장의 취업 전선에 나가지 않은 측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었다는 것이 실업 대란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분간 우리나라에서는 실업률 지표보다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냐 이 대목을 고용정책의 주 핵으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비경제활동 인구는 지금 우리가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건국 이후로 가장 높아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일 비상경제 중대본 또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직접 일자리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할 거라고 하는데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내일 중대본 우리 비상경제대책회의에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가 열리기로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홍남기 부총리도 이런 고용 사정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미 한 달 전부터 이제 이런 고용 참사가 올 거라고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꾸준히 준비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비상경제대책회의 중대본의 주 이슈가 고용 창출, 꺼져가는 이 고용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현재 지금 가장 심각한 게 고용이 어느 부분에서 없어지는가를 놓고 볼 때요.
지금 IMF 때하고는 상당히 패턴이 다른 게 그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글로벌 위기 당시에는 제조업이 먼저 무너지고 제조업이 무너지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무너지고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제조업은 여전히 견실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제조업, 여행, 호텔 이런 데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위주로 폭발적으로 이 실업자가 나오고 있다. 네. 그쪽 지역에 실업자를 대책을 세우는 그런 쪽으로 정부도 방향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연령대별로 보면요. 오히려 지금 50대, 60대 중노년층은 취업자 수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예. 정부가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한 그 결과로 보이는데요.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층이 40대, 30대, 20대 가장 활발하게 일해야 될 사람들이고 네. 또 정규직, 이른바 상용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폭발적으로 줄은 이 피해를 직격탄을 받고 있는 계층은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이런 쪽이거든요. 예. 만약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 정책의 핵심은 자영업자, 임시직, 일용직 이 사람들의 대책 또 그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서 떨려나지 않도록 고용 유지 정책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국제 신용평가사 세 곳 중 한 곳이죠. 무디스에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현 수준 AA2로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쭉 나누고 있던 얘기랑 맥락이 좀 어긋나서 예.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 조심스러워요. 아주 핵심적인 이 대목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1997년에 우리나라가 IMF 사태로 갔을 때 그 시발이 바로 지금 자막에 나오는 저 무디스의 신용평가 보고서 때문에 한국 경제의 폭망이 시작됐습니다. 네. 어느 날 무디스가 한국 경제 어렵다,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면서 그때부터 엄청난 그 한파가 왔거든요. 예. 그런데 비슷한 지금 고용 참사 상황인데 무디스는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신용 등급을 그냥 유지하겠다. 지금 네. 한국의 신용 등급은 미국 등 그 다음 등급에 올라와 있고 일본보다도 높은 상당히 높은 지금 AA 수준이에요.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디스는 한국 경제에 지금 높은 수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가장 핵심적인 무디스의 평가는 현재 경제도 상대 평가가 중요한데 다른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무너졌다. 그런데 한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상당히 슬기롭게 빠른 시간에 잘 극복해내는 바람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게 적다. 그런 면에서 신용평가 등급을 내릴 이유가 없다. 그다음에 거시경제 지표 이런 것도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가 만약에 더 확산만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의 국가 경제도 좀 회복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무디스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좀 선제적으로 5월달, 6월달, 7월달 이후의 어떤 파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세워야 된다. 총체적으로 볼 때 무디스는 다른 나라보다 한국 경제는 오히려 좀 더 낫다. 좀 더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고 KDI에서도 지금 소비 수출 감소하면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코로나가 얼마나 빨리 회복돼서 경제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정상으로 돌아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5월달, 6월달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더 이상 2차 확산이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세계 경제는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빠르게 V자형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하반기 또 내년에는 성장률이 대폭등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확산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 예. 우리나라만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무역 의존도가 거의 80%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잘 안 된다 또는 남미, 아프리카가 겨울철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만약에 잘 안 됐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결국 한 바퀴 돌아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매우 곤란하지만은 그러나 이 경제 활동 재개만 잘 한다면 예. 우리가 좀 조속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도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라. 입장을 5월 말까지 밝혀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또 애초에 일본이 내세웠던 이유들이 사실 사리에 맞지 않는 것들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 1일 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11개월 전이에요. 일본이 느닷없이 한국에 대해서 핵심 부품 소재를 주지 않겠다 해서 얼마나 우리 경제에 타격을 많이 줬습니까? 예. 이제 11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인데 정부가 어저께 특별 성명을 내서 이 포토 레지스터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이제는 풀어라. 그렇게 하면서 5월 말까지 만약에 안 풀면 우리도 우리대로의 어떤 대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의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저는 타이밍이 대단히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1년간 일본이 규제를 해놓고 있었지만 겉으로만 규제했고 실제로 일본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규제할 이유도 없고 실효도 없는 조처다. 이것이 이제 징용 문제에 얽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외교적으로 한국을 때리기 위해서 경제를 걸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도 있고요. 특히 일본이 한국을 외교적으로 이제 저런 포토 레지스터 등을 규제를 할 때 세 가지 어떤 트집을 잡았습니다. 네. 하나는 캐치홀 제도라든지 또는 수출 관리 인력이 없다 이런 건데 캐치홀 제도라는 게 전략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품목이라고 그러면 예. 캐치홀 모든 것을 다 잡다는 뜻인데 그것을 다 전수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한국은 그걸 하고 있지 않다 이랬거든요. 실제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그게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국회에서 그게 통과가 돼서 대외무역법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 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점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는 당신들이 터집으로 잡은 그것도 법 제도적으로 완전히 완비했다. 여기서도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는 WTO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로서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이 이제 일본 제품 안 사고 우리 나름대로의 공급 스플라이망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나아가겠다. 하나의 우리 나름대로의 선전포고인데 대단히 타이밍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대우의 경제 읽기 김대우 박사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